네, 로트와일러 품종 반려견이 소형견을 물어 죽이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맹견 주인이 개를 키우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권혁필 에듀펫 대표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 사건이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 품종의 개가 다른 개를 물어 죽이는 사고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놀라셨을 텐데요. 일단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지금 주택길을 이제 산책을 하고 있던 견주가 있었는데 그 견주가 이제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네. 갑자기 지금 말씀한 그 로트와일러 맹견이 달려들어서 그 산책 중이던 그 강아지를 물어 죽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서 지금 산책을 하고 있던 그 견주까지도 물어서 견주에게 상해를 입힌 좀 그런 사건입니다. 네. 네, 이 로트와일러는 보면 저희 화면으로도 방금 보셨겠지만 공격성이 특히 강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 로트와일러가 어떤 견종인가요? 로트와일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제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입니다. 네. 사육견이고 그리고 이제 다 컸을 때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50kg에 육박하는 그리고 또 아주 힘이 세고 네. 좀 다부진 일반 성인 정도의 키로수네요. 그렇죠. 50kg면. 네. 그리고 이 로트와일러 견종 같은 경우에는 그 맹견에 속하는 견종인데 이 공격성이 강하다기보다는 기질이 상당히 다부지고 강해요. 그래서 현재 국내에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하는 이 5견종이 한 번 물었을 때 사람이나 개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견종들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참고로 로트와일러 같은 경우에는 견종 중에 이 바이트 압력이라고 하죠. 물었을 때 네. 가장 이 압력이 강한 견종입니다. 확실히 그런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맹견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이 로트와일러가 사고를 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전에 한 3년 전에도 또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또 이 로트와일러 견주가 제대로 된 사과 혹은 재발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로트와일러 같은 경우는 훈련 시설에 이 보호자분께서 보냈다고 하는데 네. 3년 전에 2017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고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지나가는 소형견을 물어서 죽인 그 사례가 있었는데 똑같은 사고예요. 네. 그 외에도 저는 3건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건이나 더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사망의 반려견이 죽은 거는 2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이렇게 그 연속적인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호자분께서 그 적절한 어떤 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개물림 사고가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일어나는 걸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의 그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들의 그 통계치를 보면 6,883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면 하루 평균 6명꼴로 개물림 사고로 다친다라는 건데 이렇게 개물림 사고가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 가해 견주한테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네. 일단 처벌이 너무 약한 거는 명백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런 맹견 같은 경우는 그 기르던 맹견이 그런 이제 보호자 없이 네. 그 시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출을 할 때는 그 3개월 이상 원령의 그런 이제 맹견을 동반해서 외출할 때는 목줄도 하고 입마개도 하고 이런 안전 조치 의무들이 있는데 그러한 조치들을 위반해서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그 처벌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사망했다. 그러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법정 최고형이 3년이라는 거는 네.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1년도 채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망하지는 않고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은 그 산책 중이던 견주는 다쳤거든요. 네. 그럼 상해에 이른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럼 실제로는 그냥 벌금 얼마 내고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이 너무 약한 거는 너무나도 지금 당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처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계속 지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저 로트와일러도 보면은 얼마 전에도 또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인 전력이 있는데 네. 같은 사고가 계속 재발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견주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그다음에 맹견을 키우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교육 이수 의무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뭐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한다든지 네. 예를 들어서 뭐 맹견의 어떤 사육과 관련된 뭐 면허 제도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하루에 6건씩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권 대표께서는 이 가해견주 처벌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미비하다고 좀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현재 그 동물보호법상 이 사람이 아니 반려견이 사람을 상해를 입혔을 때는 그 처벌 조항이 있지만 반려견이 또 다른 반려견을 다른 보호자의 반려견을 이렇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이 보호자분을 처벌하는 어떤 이런 그 법규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로트와일러가 이전에도 아무래도 여러 사고를 냈기 때문에 안락사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항상 보면 개가 문제가 있기보다는 이 개를 키우는 견주한테 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견주의 입장은 안락사 대신에 개 훈련 시설에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차례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인 경험이 있는 개가 학습으로 이게 다 좀 극복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반려견의 어떤 공격성을 네. 평가를 좀 체계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서 평가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제3의 장소에서도 평가를 해서 이 해당 반려견의 어떤 공격성을 그 기질을 좀 평가를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좀 마련되어야 되는데 현재 농림부에서 이런 제도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 대책은 저는 결국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독일이나 영국 같은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을 기름과 동시에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행동이 심각해졌을 때 훈련 시설이나 이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해 견주가 가해 견주를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이기는 한데 이 맹견의 견주는 어떤 그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은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그것은 이제 그 지금 소형견을 물어 죽여서가 아니라 그 소형견과 산책을 하던 견주를 물어서 다치게 한 행위, 네. 그 행위가 바로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동물보호법 46조 2항에 따라서 안전 그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저 소형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견주가 당한 피해는 자기가 물려서 다친 상처가 본질적인 게 아니라 네. 자기가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강아지가 죽었잖아요. 네. 그것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지금 권혁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강아지가 다른 이제 개를 물어 죽였을 때 그 물어 죽인 견주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흔히 뭐 재물손괴 얘기가 나오는데 재물손괴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어떤 재물을 이제 망가뜨리면은 처벌되는데 지금 저거는 사실은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고의로 저런 일을 발생시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물손괴죄 적용이 안 되고 단순히 그냥 동물보호법상 그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만 처벌할 수 있어서 그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는 점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맹견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타인의 보통 개들은 어차피 다른 개를 물거나 다른 사람을 무는 건데 다른 사람의 그런 이제 애견을 물어서 그 애견을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도 처벌하는 조항은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반려견이 아직도 그냥 물건으로 취급을 받는 거네요. 재물손괴죄로 되는 정도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물건으로는 취급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결국은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이제 결국은 살아있는 것은 어차피
부동산 아니고 동산이니까 그 어떤 애견은 사실은 물건으로 취급은 되는 건 우리 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펜과 같은 그런 물건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그렇죠 그런 어떤 생명을 가진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애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중된 그런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이 가해견주가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견주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거는 정확히는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일부러 대문을 열어놓고 네. 목줄을 풀어놨다. 라는 게 뭐 CCTV에 만약에 잡혀 있다면 그건 고의로 이러한 사고를 발생시켰을 건데 설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네. 아마도 이제 부주의하게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권 대표님이랑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산책을 나가려고 목줄을 묶고 있던 중에 저 가해 맹견이 뛰쳐나갔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맞겠죠. 네. 그래서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저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뭐 부주의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제대로 어떤 그런 이제 안전 조치 의무를 하지 못해서 저렇게 다른 애견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엄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솔직히 저런 맹견은 저는 총보다 더 위험하다 생각하거든요. 총기를 소지하는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총기 소지 못하는 건데 네. 실제로 저런 맹견은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큰 그런 중상을 입을 수도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맹견을 키우는 거는 항상 더 조심해야 되고 평소에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맹견을 키울 수 없게 그렇게 좀 강력하게 제도를 좀 세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뭐 이런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독일 등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법이나 의식 자체가 많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막을 수 있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그 시민 의식이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현재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 이 반려동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반려견 행동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어떤 특강 형태로 진행되던가 아니면 훈련사가 이렇게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 등록은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개는 항상 이게 반려견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등록을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이 소유자들이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선택적으로 내 반려견은 순하니까 우리 보호자님들한테 유순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해서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마 대다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려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행동 교육들을 어떤 그 의무화하는 게 저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택이 아니라 좀 의무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권혁필 대표이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이호영 변호사와 계속해서 함께 짚어보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오늘 새벽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총회장이 받는 혐의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일단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그리고 횡령 혐의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일단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이 총회장이 좀 현재 89세 고령이어서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장 발부가 된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재판부에서는 봤어요. 그 혐의가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그 지난 2월에 이제 그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 시점에 이제 대구에서의 이제 그 사고 문제가 막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그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를 해서 그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인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평화의 궁전이라는 그 이제 신천지의 이제 그 시설을 이제
그 만드는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교회의 돈을 횡령했다. 교회 자금의 한 56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라는 이 두 가지 큰 혐의를 가지고 네.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게 일부 조금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어쨌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은 된다라고 봤고 그냥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구속 사유가 있느냐 이제 도주할 염려나 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데 네. 지금 아마도 둘 다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제 뭐 검찰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증거를 일부 뭐 빼돌리기도 하고 은닉을 했다라고 좀 수사기관에서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증거를 일부 실제로 인멸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냥 풀어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게 되면 증거를 이미 있는 증거들을 다 없앨 어떤 증거인멸의 이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이제 특경법상 횡령인데 특경법상 횡령 같은 경우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네. 되게 세거든요. 네. 이렇게 형이 되게 세면 나중에 이제 유죄가 선고됐을 때 구속될 가능성이 되게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네. 이런 게 예상이 되면은 실제로 만약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 받다가 중간에 도주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이제 그 피의자가 지금 대단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 네. 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이유에서 구속이 됐고 그런데 신천지 측의 입장을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법적 공방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거라고 보시나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속영장 발부됐다고 유죄는 당연히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구속영장 발부됐으니까 죄가 거의 인정된 거 아닌가? 뭐 어느 정도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네, 판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유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거의 뭐 이제 뭐 80% 이상 유죄 아닌가 이렇게 네네.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선고받고 석방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인 거는 맞고 그게 실제 범죄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수사도 해야 되고 재판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수사나 재판 도중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주해버리거나 증거를 인멸해버리면 안 되니까 네. 일단은 구속시킨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하자라는 것이니까 지금 신천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속됐다라고 해서 이게 유죄는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범죄 혐의가 어쨌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 쪽에서는 어쨌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나 그다음에 특경법상 횡령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쟁점은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방역 조치를 고의로 방해한 것이 맞느냐. 그 신도 명단을 일부러 고의로 축소한 것인지 아니면 제출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누락이 됐을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그 예배 장소를 고의로 축소한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예배 장소를 이렇게 취합해서 아마 보고를 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그랬다.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는 뭐 고의로 일부러 방역 조치를 위반해야지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천지 쪽의 어떤 그런 고의성, 그다음에 신천지 간부들과의 공모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제 나중에 공소 유지할 때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입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재벌과 후계 구도 결정 짓는 데 있어서 성견, 후견 심판이 지금 변수가 되고 있는데 사실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 이 후계 구도를 놓고 재벌 형제들끼리 다투는 건 드라마에서도 저희 좀 많이 보는 소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롯데에 이어서 한국 타이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일단 이 성견, 후견,
성년 성년 후견 후견이죠. 제도요. 네. 성년 후견 제도가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예전에 우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라는 거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그게 이제 민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치산, 한정치산이 결국은 그거잖아요.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노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또는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식물인간이 됐다. 그러면 의사결정할 수 없겠죠. 네. 그리고 또는 치매가 아주 중증 치매에 이르렀다든지 아니면은 뭐 발달 장애가 너무 심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재산적 처분 행위나 본인의 어떤 법률 행위를 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사결정 능력, 이거 이제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사 능력이 아예 없다. 자기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를 판별할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성년 후견이라고 해서 이런 후견인들, 그러니까 후견인 이제 법원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선임을 하는 후견인이 네.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법률 행위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 타이어에서 지금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차남에게 지분을 넘긴 이 결정이 사실은 본인이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조희경 그 이사장 측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평소에는 차남한테 이런 뭐 지분을 넘겨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분을 다 넘겨준 거는 아버지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지병이나 노환 때문에 본인이 잘 뭘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분이 넘어간 것이다라는 일각의 지금 주장이 제기가 된 것이고 따라서 법원에서 후견인을 좀 선정을 해서 이러한 법률 행위를 좀 대신할 수 있게 해달라. 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런 차남 승계 확정 또 형제 반발, 총수 건강 문제까지 보면 2015년에 롯데 그 문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조금은 다르지만 이제 이 조 회장이 입장문을 내긴 했습니다. 조 이사장 그러니까 장녀에게 경영권을 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장녀의 반발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는데 이게 뭐 공개석상에서 직접 나와서 했다면 이런 건강 이상설을 뭐 해소하는데 더 좀 확실했겠지만 일단 입장문을 내기도 했고 그런데 이 장녀 이 조 이사장이 지금 이 청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좀 어떤 사태로 흘러가게 되는 건가요?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후견 이제 심판을 청구를 한 거거든요. 네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제 그 심판을 개시해서 실제로 조 회장이 본인의 어떤 의사결정 능력이 정말로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정말로 뭐 치매가 있다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황이 보이면 후견인을 선임을 하는 그런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고 결정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만약에 검사해봤는데 멀쩡하시다. 그러면은 기각을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물림 사고부터 시작해서 한국타이어 형제 다툼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